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44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속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부동산 특성 했을 때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을 국지화시킨다든가 부중성에 대해서는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든가 영속성에 의해 가지고 감가상각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여기 이제 그 44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속성인데, 요거는 그 토지의 어떤 이제 본질적 가치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원래 이 토지 경제학자인 바로에라는 학자가 7개로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김용진 교수가 이걸 다시 압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5가지 정도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한 공간 개념 정도는 인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죠. 그래서 이 토지라는 거는 가장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자연물에 가깝게, 자연에 가깝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자연물이면서도 이 김용진 교수는 얘가 생산 요소로도 사용이 되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때 이제 그런 내용을 거기다 이제 명시해놨죠. 자연물로서의 부동산은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요소로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본인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자연물이다 보니까 일반 경제 이론이라는 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더라. 그래서 별도의 이 부동산에 관련돼 있는 이 부동산 학 같은 논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경제 논리에서는 이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이 공급이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일반 경제 원리가 그대로 반영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에 맞는 이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토지가 자연물인데 이게 소유관계의 변화로 인해서 얘가 사유화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이라는 과목에서 배우셨겠지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인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인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둘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 사용한 것을 우리가 다시 생산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에는 우리가 그만큼의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근거가 토지가 자연물이고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45페이지 위에서 한 5번째 줄에 보면 토지라는 자연물에 대한 사유화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됨에 따라 많은 토지 문제가 되고요. 그 이용에도 공공복리의 측면이 강조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명분이 있죠. 이 명분이 강화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 명분을 약화시킨다라면 틀리고요. 강화시키게 되는 근거가 거기 있다.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토지를 인식할 때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죠. 근데 이 공간이라는 것은요, 3차원 공간이자 입체 공간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농사를 주로 짓는 농업 활동을 할 때는요,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 있죠. 주로 이 수평 공간에 국한을 했을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는 이제 이 공간만 주로 활용하니까요. 근데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공간에 대한 인식이 확대가 된 거죠. 공중, 지하.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삼천 공간이자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삼천 공간을 할 때는 당연히 수평 공간은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삼천 공간이자 입체 공간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공간으로 인식하는 어떤 현상이라고 그랬을 때요. 먼저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하겠죠. 거래를 하거나 투자하거나 개발을 할 때는 이 수평 공간만 인식하지 않고 전체 공간을 다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재산권 보장에 따른 근거가 마련이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평 공간에 국한됐다 그러면 지금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민법 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토지는 생산할 수가 없고 도시라는 공간에는 많은 수요가 몰려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점차 공중과 지하 공간의 활용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양가로 3번에 보면 개발권 양도제 등의 공중공간 활용 방안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고 이제 그 밑에도 있죠. 그러면 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요. 개발업자들이 이제 해당 지역에 가령 예를 들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지역에 어떤 이제 공익적인 목적의 건물이 있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주민센터를 지어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공중 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그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정책에서 배우시게 돼요. 근데 이게 시험상에서 이 공간 개념을 한번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용어로 한번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교과서에서는 개발권 양도제를 이 파트에서 설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래 이 개발권 양도제는요. 지역지구제라고 있어요. 정책에서 배우시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국토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도에 따라 일일이 다 지정을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옷장을 열어보게 되면 옷은 옷대로, 이불은 이불대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정리해 주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공간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개발 행위가 가능하지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개발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역 내에 소재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입는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게 되면서 있는 손실을 갖다가 정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간단하게 해서 여기는 상부 공간을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이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개발권을 발급을 해주는데 이 개발권은 양도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의 도시지역에서는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일정한 공간까지는 활용을 해야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법에 의해서 이 공간 이용이 제약이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발급되어 있는 개발권을 여기서 사들이매게 되면은 그 양만큼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공중공간 활용 방안의 예로서 얘가 소개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지역지구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토지용 규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개발권 양도제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시험에 일단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예, 도입은 안 돼 있다. 예,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책에 가서 지역지구제 할 때 이걸 다시 배우시겠죠. 예, 그때 이제 제가 여쭤보겠죠. 이거 우리 했던 기억 없나? 라고 이제 물어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이 안 나죠. 왜? 오래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45페이지에 있는 개발권 양도제에다가 밑줄 한번 이렇게 쭉 쳐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정책에 갈 때 이거 앞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 오면은 기억이 다시 나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라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예전에 이제 여러분 이 공간 개념에서 이쪽에서 2번 정도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근데 용어상에서 하나 알아두시게 되면 여기 공간적 범위라고 그랬죠. 이 공간적 범위는 3가지를 얘기를 해요. 지표권이라는 게 있고요. 예, 지하권이라는 게 있고 공중권 예,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명시를 하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도 문제가 출제됐을 때 제목이 이거였었어요. 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46페이지 뒤로 가시면은 제일 먼저 지표권이 나오죠. 지표권이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가 지표성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 지표성에다가 우리는 작물을 경작을 하거나 건물을 건축을 하거나 또는 이 물에 관한 권리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예, 지표상에 보면 이제 수로가 흐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물에 관한 권리를 보게 되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시험에 인용이 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선생들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 기본적으로 언급할 수 있으니까 구별만 해 두시면 되는데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건요. 유역주의라는 게 있고요. 선용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역주의는 수변 지역에서 쓰는 개념이고요. 여기 있는 선용주의는 건조 지역에서. 그러면 수변 지역이라는 건요. 비가 오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로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이 수로의 물을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골고루 나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눠 쓰다 보면 물이 좀 부족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작물 경제학에 어려움이 있죠. 근데 좀 참고 기다리면 비가 와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비가 오는 지역은 이제 유역주의를 쓰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는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 근데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골고루 나눠 쓰다 보면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됐을 때 작물 경작이 어려워지죠. 예, 그래서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일부 교과서에서 이제 그 부분도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하던데 인용될 소지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물 및 토지에 대한 부분은요. 이게 항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배가 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물 가장자리까지만 소유권을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항행이 불가능한 조그만 이제 이 뭐 수로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까지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항행이 가능하더라도요. 만약에 이 강이 국경을 나타내는 강이라고 그러면 예외적으로 중앙선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이제 중국하고의 국경이 압록강이라고 그랬을 때 강 중앙이 이게 국경선이다. 그런 참고 정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상에서 2번 인용이 됐던 게 이제 요거예요. 지하권. 그죠? 지하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 있죠. 일반적인 우리가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건 허용이 돼요. 그건 생존하고 직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 있죠. 우리 현행 법률에서는 요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소유권을 인정을 안 해줘요. 이거는 광업법상에 이거는 광업권의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잘 사는 나라는 인정해주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데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는 식으로 해서 2번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모의고사 이렇게 한번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문제집이라든가. 그래서 그 정도 하나 이렇게 체킹을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한계심도 또는 대심도라고 얘기를 해요. 한계심도고 이제 일본에서는 대심도 이렇게도 표현하죠. 토지 소유자는 지하에 일정한 깊이까지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공사하다 보면은 그 깊이를 갖다가 이렇게 저해할 수도 있죠. 거기까지도 침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이용을 지하의 일정한 깊이 이상은 이용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이용 저효율에 따라 보상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서도요. 만약에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됐을 때 그 부분을 건드리면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 깊이가 뭐 한 평균 40m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몇 m다 이런 것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용 저율에 따라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권에 관한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거기 지하권의 지문 2번을 보시면은 굵은 글씨로 2번째 줄에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관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가면은 서울시 조례에서는 이용 저효율을 적용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면은 공중권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공중에 미치는 소유권자의 범위를 무한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사적인 공중권하고요. 공적인 공중권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적인 공중권은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부분까지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일조권 시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조정하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수평 지적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평 공간은 경계가 뚜렷해요. 근데 공중과 지하에서는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상에 대한 거는요. 항공로 등으로
그러니까 비행기가 다닐 수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공중권에 대한 거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고요. 그냥 공간 개념에서 이제 한번 문제가 나왔었던 거고, 제약권에 미치는 소유권에 대한 범위로 한 2번 정도 인용이 됐으니까, 예, 그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위치죠. 자, 요 위치라는 거를 보게 되면요. 위치는 크게 절대적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 예, 이렇게 예,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리적 위치.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는 불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상대적 위치는 경제적 위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는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적 위치 안에는요. 사회적 위치하고 행정적 위치도 내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이건 뭐 인식할 수 있으시겠죠? 우리가 앞에서 왜 부동성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지리적 위치는 불변이고요.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배우셨죠? 대신에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위치와 접근성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어요. 자, 위치와 접근성 관계를 봤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게 위치의 가치예요. 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있죠. 농업시대에서는 토지의 위치의 가치를 뭐를 기준으로 판단했냐면 비옥도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비옥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도시지역에서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는 이걸 중시해요. 접근성을. 그렇죠? 그래서 이 학자들도 토지의 위치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라든가 리차드 허드 같은 학자는 결국 지가는 접근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접근성이 뭔지를 알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요 접근성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에 도달할 때 발생하게 되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의 정도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비용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상대적 비용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를 인식하시면 되냐면 교통비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럴 때 거기 보시면은 이제 사회적, 경제적 예를 들어서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통비용이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동할 때 소요되는 돈과 시간과 노력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교통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교통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접근성이 좋은 거고요. 이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접근성이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접근성이라는 것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48페이지에 보면 이제 접근성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그런데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는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 밑에 가게 되면 48페이지 위에서 한 5번째 줄에 보면은 양가로 3번에 접근성의 특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 접근성이라는 것이 좋으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예, 무조건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이 표현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이 표현이 빠지게 되면 소위 한 대로 이제 이신청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는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접근성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특성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먼저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5분 거리에 마트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역도 있고 그러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편익시설일 때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때는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위험이나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대상물에 따라 틀려지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근의 정도라는 거죠. 이게 편의시설이랄지라도 지나치게 가까우면 오히려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장 안에 상가주택 있죠. 예, 그런 경우 얘기할 수 있고 버스 종점 주변의 주택들.
그 다음에 이제 거리와 접근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거리는 가까운데 오히려 접근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요즘 같을 때 많이 발생하는 게 주차장 문제죠. 그죠? 예. 바로 진입하고 싶은데 차를 댈 공간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길가에 있어도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 다음에 끝으로 용도와 접근성이라는 얘기죠.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소매상점은 접근성을 중시하지만 접근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기도원이나 요양원이나 정신병원 있죠. 예, 그런 데는 접근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시에서 이제 외곽으로 쭉 나가다 보면은 국도 따라가다 보면은 풀숲 사이에 편말만 하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여기 무슨 기도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리가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용도에 따라서도 틀려지더라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식하실 거는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더라.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에 가시면 환경이라고 이제 명시를 해놨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정리하시면 되냐면 부동산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재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또는 개발을 하거나 일련의 마케팅 같은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인식을 해야 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한 거는요, 크게 나누면 자연환경하고 인문환경 등으로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자연환경은 거의 불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문환경은 계속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인문환경에 대한 거를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환경은 계속 변해요. 그래서 거기 사회적 환경에서도 보면은 학교 및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인구가 지금 수도권에 모여 있는데 지방으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만약에 지방에 우수한 만약에 그 교육시설들이 계속 많이 포진하게 돼 있고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이 취업이 제일 잘 된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면은 또 사람들이 거꾸로 내려갈 수 있죠. 왜? 그 환경이 또 변하니까. 그럼 그런 곳에 수요가 모이게 되면은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개발이 집중이 될 것이고, 그럼 그 지역은 또 성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변화를 인식한 상태에서의 일련의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교과서상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자산으로서도 비중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자산이죠. 또 기업에서 기업 활동을 할 때 투자를 하게 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역시 부동산이겠죠. 예,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정도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59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예,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동산 이제 경제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알아보시는 거죠. 참고로 보시면요. 총론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쭉 오셨던 분들이 경제론이 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예, 방황을 한다고 그럴까요? 예, 근데 그거는 이게 공부 이렇게 쭉 하시다가 이게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 막히는 부분을 가지고 그냥 가는데 여기 막혔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방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일단 두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파트로 해서. 이건 어차피 돌면서 정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계속 보시면서 한 번 들었다고 바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내가 정리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 막혀 있다고 해서 여기서 손을 놓게 되면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면 다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지치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론에서는요,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하고 이 경기 변동에 대한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수요 공급 이론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의 주식시장의 주가라든가 자본시장의 이자율이라든가 일반 상품의 가격 모두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럼 우리도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 논리에서 결정이 되겠구나. 그럼 우리도 그런 기초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니까 꾸준히 출제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제일 먼저 이 수요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수요의 개념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기 보시면 이제 수요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수요량이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있고 수요량이 있으면 이거 갖고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거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죠.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하겠다는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낸 것이 그게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거기 왜 A 상품에 대한 수요표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고객들은 특정한 상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상품의 가격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계란 한 판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평상시에 계란 한 판이 만약에 한 5,000원 선이었을 때는 가서 한 판을 사겠다라는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마트에 갔더니 계란 한 판의 가격이 한 8,000원 하는 거예요. 어이구, 너무 비싸네. 그러면은 반만 사야겠네. 이런 식으로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든 상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수요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요. 계란 한 판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소비하는 양의 크기가 계획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 우리 구성인 것처럼 가격이 300원일 때, 가격이 250원일 때, 그죠? 가격이 200원일 때, 가격이 150원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가격이 100원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보자고요. 그러면 A라는 상품의 가격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구매하겠다는 계획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이때는 10개, 그죠? 그 다음에는 15개, 그 다음엔 20개, 25개, 30개 정도를 소비하겠다는 이런 계획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요 곡선 전체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막상 A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200원으로 결정이 돼 있을 때, 그죠? 요 가격 수준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양이 20개라는 얘기죠. 요게 수요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수요량이라는 것은 이 곡선상의 한 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계란 한 판의 가격은 계속 여러 개로 표출될 수 있어요, 없어요? 8,000원이 될 수도 있고 7,500원이 될 수도 있고 7,000원이 될 수도 있고 6,000원이 될 수도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 나는 원래는 계란 한 판을 사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가격이 비싸면은 반만 15알만 살 수도 있고 10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8,000원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반이 뭐 한 10개만 살라고 그랬는데 7,500원이면 12개, 15개, 20개 이런 식으로 이 가격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정도가 틀린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마트에 갔더니 가격이 5,000원이에요. 그럼 한 판 사는 거죠. 그러니까 5,000원일 때 그 가격 하에서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최대 양이 수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서 한 번 지문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요라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가 소비한 양하고는 틀린 거죠. 그렇죠? 가격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소비한 양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하고요.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는 성격이 틀리죠. 수요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죠. 사람의 계획은 바뀔 수 있으니까. 하지만 특정한 가격에서 소비되는 양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요 수요의 성격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성격을 보시게 되면 얘가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구매가 완료됐다면 틀리고요.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수요라는 것은요. 이게 유효 수요라는 거예요. 계란을 사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가서 걔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지불 능력이라는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 다 이 유량 개념을 얘기를 해요.
요 유량이라는 것은요, 이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집에서 계란을 30판을 소비를 했대요. 30판이면 한 판에 30알 그러면 900알 정도 소비한 거예요. 이걸 하루에 소비했다 그러면 장사하는 집도 아닌데 엄청나게 소비한 거죠. 근데 그 집에서 지난 1년간 소비한 게 30판이다 그러면 그냥 적정하게 소비했구나. 그러니까 이 기간 개념이 명시가 됐을 때 유량이라는 게 수량의 흐름이에요. 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용이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런 유량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일단 지금 거기 있는 변수들을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우리가 주택시장에 가게 되면 주택 절약과 유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좀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하시는 걸로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경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까지 한번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수요 함수, 그 다음에 수요 공급, 그 다음에 균형,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